자, 23년 고2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현대 소설이고요. 반성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단역배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문제 보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항상 우리 곁에 동시에 존재한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삶은 죽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는 건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며 생에 대한 감각과 의지는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강해지게 돼 있다. 매일 죽는 사람은 살기 위해 매일 죽음을 연기해야 하는 인물을 통해 삶과 죽음이 혼자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작품 감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그러거든요. 자, 이 그는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요. 인칭대명사죠, 그죠? 몇 인칭? 그렇죠. 유치하게 이제 내신 같은 데서는 이런 거 할 때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뭐 인물의 익명성을 드러낸다 이러면 애들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지시대명사가 아니는 거야. 인칭대명사인 거야. 그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인칭대명사.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의 인물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익명성을 띠는 것하고 하나는 보편성을 띠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익명성을 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세상이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그렇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 그렇지?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익명성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1964년 겨울 보면 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익명성도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뭐냐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인간인데 이 사회가 나를 하나의 기계, 부속품으로 여기는 거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단역배우 1, 단역배우 2로 남는 거야. 한 인물이. 그렇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익명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그렇지? 사람 1, 사람 2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보편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그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누구나 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글을 이 소설을 읽는 독자가 그의 자신을 집어넣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그가 어떤 특별한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는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학교를 주 6일 나갔습니다.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엄마 아빠 다 일을 월화수목금토 다 했단 말이야. 지금은 토요일날 일 안 나가잖아, 그렇지? 그럼 일요일은 사실은 뭐였냐면 자, 일주일에 딱 하루 뭐 할 수 있는 날? 쉴 수 있는 날이지.
근데 이 쉴 수 있는 날에도 뭐를 해야만?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뭘 유지할 수 있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말 쓰잖아. 야, 너 그렇게 일하다가 정말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역 배우는 진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야. 거의 죽어가는 거지. 그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지? 더군다나 이 사람의 이제 역할이 뭐냐면 졸개야, 졸개. 일단은 뭐가 아니야? 주인공이 아닌 거지. 그러면 영화나 뭐 연극에서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닌 단역 배우들은 사실은 어떤 그 영화 연극 내에서도 보여준 존재들이야, 소외된 존재들이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렇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그래야 마지막 대회전. 그러네요. 오늘의 주인공이 신장균과 고독성이 최후의 결판을 위해. 네. 이 촬영의 마지막 장면이야. 이 최후의 결판이 장소가 어느 이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자, 여기서 왕릉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또 사실은 뭐와 연결돼 있어? 능이라고 하는 사람 죽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뭐냐면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 그하고 어때? 대립점에 있는 존재지, 그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뭘 수밖에 없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기하는 역할과 실제 삶에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가을의 빛은 무슨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지, 그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슨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죠, 그죠?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다. 어느 임금의 능인지는 알 수 없을 때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미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에 푸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름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푸른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그 자연의 쇠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도 가을이 되면서 쇠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왕의 어떤 지위, 왕이 누렸던 어떤 삶의 어떤 호화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경이죠.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게 지위와 권력을 누렸던 왕도 결국은 뭘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인간의 삶이지, 그지? 그래서 배경을 묘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푸름을 잃고 시들어 누름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의, 그렇지? 의식의 죽음과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가을의 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름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의 흐름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격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건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렇지? 원래 우리가 보통 호위한다라고 하면 보호하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사실은 얘네는 고독성의 부하이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고독성 뒷전에서 독전만 하고 있을 뿐이었고 전투를 독려하는 거지. 싸움을 독려하는 거.
아직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졸들은 사실은 그 역할이 뭐냐면 신장균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뛰어난 무공을 뭐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는 어떤 이 사람 같은 역할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지? 다른 사람을 빛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지? 어떤 면에서는 배역이 그렇다는 거나. 언제 어디서 번쩍하는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은 제 주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아닌 넉말에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 나갔다. 비유적 표현이 쓰였고, 풀베듯 베어 나갔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그냥 쉽게 넘어졌다, 쉽게 잘렸다 이런 뜻이야. 원래 풀을 베듯 한다라는 말은 풀은 쉽게 잘려 나가잖아. 나무는 쉽게 베어낼 수 없지만 풀은 쉽게 베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베듯 했다 이 말은 쉽게 베어냈다 이런 뜻이지, 그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한 목숨당 300원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배역을 하고 얻게 되는 돈이지, 그지? 이 배역을 통해 얻게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냥 배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돈의 크기가 크지 않죠. 또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가치도 그만큼 어떤 낮은 가치를 평가받는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라는 말은, 그지? 이미, 그지? 그의 배역은, 그지? 죽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지? 그가 맡은 배역이 주인공에게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자, 이 배가 등이랑 달라붙었다는 표현은 몹시 허기졌을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야, 알았지?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근거리고 있었고, 여기서 제 주인의 할 때 쟤는 누구야? 배지, 배. 자, 배의 주인은 누구야? 그지. 그지? 그의 무능함은 뭐야? 경제적 무능력이지, 그지?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했단 말이야, 하루 종일.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알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드러나는 거야. 몸이 좋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그가 나오고 그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였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때 차례가 왔다. 그가 죽어야 해.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하여 드러내놓은 채 달려들었다. 왜? 신장균과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그에게 뭐하는 역할이야? 칼에 맞아 죽는 역할이기 때문이지. 신장균의 칼이 번쩍 그랬는데, 야, 번쩍이라는 건 의태어다. 그렇지? 의태어야. 큰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야. 따라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음성상징어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의태어가 되겠다.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신육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했음에 틀림없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의 생각이야, 그렇지? 그의 생각,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진검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 은분을 바른 것이었으므로 은분을 발라서 진검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지? 외상은 대수없지 않을 것이었으나 옆구리로부터 가슴귀까지 절여드는 듯한 동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외상은 대수롭지 않은데 속으로는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왜? 그는 한낱 뭐에 불과해? 단역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그는 참아야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동통통 무겁게 절여드는 듯했다.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아픔과 무관하게, 그의 아픔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이야. 마침내 신장균과 고도통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 기계에 젖타르르 하는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지?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가 그지? 죽은 연기를 해야 되잖니, 그지? 그래서 눈을 감은 채 아픔을 참고 있으면서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로 그렇지? 바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섞어있는 물체가 발산한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지?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죽음을 어떤 직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어디선가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하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이것도 이제 이 그의 뭐야? 환각이지,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300년 전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하는 목소리를 했는데 일단은 왜 낯설냐면 300년 전 포졸이랑 만났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근데 왜 낯익은 듯도 하냐면 그 당시에 포졸도 결국은 그지? 그가 맡고 있는 단역 배우의 역할처럼 삶의 어떤 그 나라나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 그지?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조금 알았거든. 하고 그는 하무다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왕이든 포졸이든 다 뭐하게 돼? 결국은 죽음은 똑같죠, 그지?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왜 그의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지? 돈을 벌어와야 하니까. 그렇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컷! 그러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은 사람 일어나면 어떡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일끔 쳐다보고는 야간 촬영인데 나갈 수 있겠냐 물었을 때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따라 나섰다. 자, 이런 데서도 그의 비참한 뭐가 드러나? 처지가 드러나지, 그지? 왜냐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간다는 건 그만큼 생활이 뭐하기 때문이야? 절박하기 때문이지, 그지? 이 부분은 이제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을 쥐어주면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간 거야, 맞지?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래야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면 일요일이잖아, 그지? 일요일인데 낮부터 뭐까지? 밤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는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환각 증상이 나타날 만도 하죠.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를 냈다고 일컫는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좀 잘 봐둬야 되는데 주연 배우는 그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빵꾸를 낼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몹시 몸이 뭐한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그지? 일을 해야만 하잖아. 빵꾸를 낼 수가 없지. 이런 데서 이제 대비되는 거야. 주인공이라는 인물의 삶의 처지와 그의 삶의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끝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 있었다. 그지? 배도 고프고 그지? 몸도 아프고 하니까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거야.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앉았다는 사실과 이 버스가 아마 막차란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막막에 비춰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지기법수였고, 그리고 참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의 굉장한 재수라기보다 행운이라는 점.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랬으니까 그만큼 몹시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590원이 있다는 사실 이랬으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몹시 뭐 할 만한 수준의 현금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다. 이 말은 뭐야? 말할 수도 없는 행운이 있었다라는 거야. 말할 수도 없는 행운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앉아 있었다는 건 의식은 뭘 가기 때문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 의식은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야. 죽어가기 때문에.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그것도 분명치는 않았다. 왜? 의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서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것 역시 분명치 않았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아직 뭐 있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약에 정말 죽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테니까. 그지? 그러한 그 의식이 선명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자, 이번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선뜻. 자, 이것도 의태어다. 알았지?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이야.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 그리고 이 의태어는 죽음의 이미지에서 생명의 이미지로 전환을 이끈다. 선뜻 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통의 저지를 쭉 끼쳐 올라왔다. 자, 이 끼쳐 올라온 차가움은 삶을 느끼게 만드는 감각이 알았지? 삶을 느끼게 하는 감각.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에서 물벼락을 맞은 듯 지기뻐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낼 수는 없었다. 다음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진 것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는 참고서 찢긴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왜? 오른쪽 다리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서야.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 가게들은 아직도 불을 켜놓은 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애의 불빛처럼 보였다.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직법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관 직전의 사자를 뜻한다던가 죽은 자.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이 죽은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았지?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왜? 태어나는 순간 죽어갈 테니까. 그렇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니까 태아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를, 그렇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랑 맞닿아 있다는 거야. 아내는 죽음을 배우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다시 우리가 뜨끔뜨끔 걸리기 시작했다. 자, 의식이 살아나면서 고통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였지. 늑막염이 재발하나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 오른쪽 다리야. 오른쪽과 신겨져 있는 발, 왼쪽 다리.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면서 계속 걸었다. 여기서 오른쪽 다리는 죽음을 의미하고 신겨져 있는 다리의 발은 왼쪽 다리는 삶을 의미하거든.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지? 심이 삶과 죽음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뭐하는 것과 같다?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거지.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지기법. 그러다 그는 자기 왼쪽 발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을 만났다. 자,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건 뭐야?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알았지? 생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는 놀랐다. 난 아직 한쪽을 신고 있구나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하였다.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이것은 튼튼하구나.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뭘 담고 있어? 삶을 담고 있잖아, 그렇지? 마치 반석과도 같군. 튼튼한 돌이야, 알았지? 디딤돌, 튼튼한 디딤돌. 아내의 둥근 배가 오래 떠올랐다. 그녀의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되었다.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첫 번째 생각을 뭐하는가? 반성하게 되는 거였지? 반전된 거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그는 걸음 빨리 했다.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주머니에 지금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 그래, 제 고기를 한 번 사자. 식육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자, 누굴 위해? 아내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그지? 생명을 위한 것이죠. 저 앞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식육점. 근데 여기도 보면 결국 소의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뭐 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불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삶에 대한 뭘 가지는 거야? 의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문제 안 어렵지?